안녕하세요. 오늘도 서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름 중에 성이 굉장히 독특해요. 저는 어씨예요. 혹시 어씨 성을 가진 이름 들어보셨나요? 어릴 때는 어류다, 어패류다 이러면서 놀림도 많이 받았었죠. 그런데 꼭 짓궂은 친구들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제 성이 당연히 아빠한테서 따온 것일 텐데 우리 아빠가 엄마에 대한 의처증이 너무 심해서 사람을 거의 말려 죽일 만큼 괴롭혔거든요. 그래서 아빠로부터 물려받은 이씨성도 싫어했었어요. 의처증. 그거 정말 무서운 병이더라고요. 아빠의 의처증 때문에 엄마가 많이 시달렸었죠. 불행인지 다행인지 아빠는 이른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어쨌든 그 귀한 이름 덕에 거의 지옥행 급행열차에서 가까스로 탈출할 수 있게 되었어요. 어렸을 적 잠깐 만났던 지인이 제 이름을 기억해준 덕에 절 구해주었거든요. 전 성인이 되어 모든 게 가짜인 남자와 결혼할 뻔했어요. 무려 신부 입장까지 다 하고 핑크빛 미래만 꿈꾸고 있었죠. 물론 결혼 전에 찜찜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만 키 크고 잘생긴 남편만 바라보고 모든 걸 다 극복할 수 있을 줄 알았죠. 전 세상에 노력해서 안 되는 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무일푼 전교 꼴찌에서 의대까지 간 여자거든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죽도록 공부해서 의대에 합격했을 때 성취감이 엄청났죠. 그러니 세상에서 안 될 게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 저도 작정하고 절 속여먹으려던 남자를 만나게 되니 홀딱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게다가 그 남자는 요즘 잘 나가는 남자 연예인 뺨치는 외모에 후광이 비쳤죠. 게다가 차문이 위로 열리는 슈퍼카를 갖고 있었고 심지어 제가 병원 개업하는데 큰 도움을 줬어요. 물론 개업 비용을 대준 건 아니고 여러 전문가들을 연결해줬어요. 저도 그동안 벌어놓은 돈은 조금 있었으니 그 돈으로 개업을 하게 되었어요. 남친은 그 과정을 정말 매끄럽게 처리해 주었기에 믿음직스러웠죠. 물론 경제적인 조건이나 외모만 본 건 아니었어요. 돈은 의사로서 제가 벌면 되니까요. 그 남자가 얼마나 절 끈깃하게 아껴줬는지 몰라요. 살면서 다신 이런 남자 못 만나겠다 싶어서 꽉 잡고 결혼까지 진행했던 거죠. 나름 제 머리와 제 판단을 믿고 결정했던 건데 참 일이 이렇게 틀어져 버릴 줄은 몰랐네요. 결혼할 배우자간 고를 때는 내 두 눈 부릅뜬 것도 모자란 것 같아요. 반드시 제3자의 눈으로 객관적으로 다 뜯어보고 선택해야 하는 것 같네요. 제 나이 어느덧 30대 초반이 되었는데 향후 2, 3년은 남자 안 만나고 일만 하고 살 생각이에요. 요즘은 30대 중반에도 결혼해서 아이 잘 낳고 살잖아요. 저희 엄마는 더 나이 들기 전에 얼른 딴 남자 만나보라고 선주선해주고 난리세요. 여자는 의사고 뭐고 나이가 무기라면서 말이죠. 근데 전 지금 당장 마음의 상처가 너무 깊게 패여 좀 회복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착하디 착한 줄로만 알았던 사기꾼 놈에게 당하고 나니 새로운 남자를 만날 에너지가 안 생기네요. 일단 다른 사람의 결혼 생활이 어떠한가 살펴보기 위해 사연살롱의 문을 두드렸어요. 이곳에서 여러 유형의 결혼 생활을 알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좀 편안해졌어요. 꼭 해피한 결혼만 있지 않은 걸 알고 나니 제게 어려움이 닥쳐도 의연하게 이겨낼 자신이 생기더라고요. 사람 사는 게 다 똑같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제가 어릴 적부터 진짜 힘들게 살아온 이야기도 한번 꺼내볼게요. 제 이야기에도 찐으로 공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아마도 아빠의 이처증은 엄마의 빼어난 외모 탓 아니었나 싶어요. 허리까지 내려오는 긴 머리에 168에 꽤 큰 키였던 엄마는 화려하게 생긴 외모였어요. 지금도 옛날 사진 보면 약간 서양 모델같이 생겼더라고요. 하지만 성격은 지금도 너무 겸손하고 순박하고 한마디로 선한 분이에요. 늘 친절한 우리 엄마의 웃음에 많은 남자들이 쓰러졌고 무턱대고 들이대는 총각들도 많았다고 해요. 그래도 엄마는 워낙 내성적이라 남자 손목 한 번을 잡아본 적이 없었는데 아빠는 정말 그림자처럼 계속 따라다녔다고 해요. 무려 3년을 말이죠.
엄마가 아빠를 처음 만나 연애하던 시절을 떠올릴 때면 늘 웃으면서 얘기하셨어요. 그래도 그때는 좋은 기억이었나 봐요. 비록 끝은 처절하게 안 좋게 끝났지만 말이죠. 그래도 네 아빠랑 처음에 연애할 땐 좋았어. 아마도 그땐 엄마 눈에도 콩깍지가 씌어서 좋은 점만 눈에 보였는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와서 찬찬히 돌이켜보면 그때도 네 아빠의 의처증 증세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지. 아직 아가씨인 내가 지나갈 때 남자들이 흘낏 쳐다라도 보면 추궁을 했으니 말이야. 그렇게 날 의심하는 게 지겨워서 네 아빠랑 헤어지려고 했을 땐 이미 우리 미희가 엄마 뱃속에 생겨버리고 말았지. 그 후로 결혼까지 하고 아빠와 살 때 엄마는 우리 미희만 바라보고 살았지 뭐. 삶에 낙이 없었으니 말이야. 전 엄마를 도와줬다던 엄마의 친구에 대해서 늘 궁금했어요. 엄마 친구 숙자 아줌마랑은 어떻게 만나게 된 거예요? 날 잠깐 키워주기도 했었다면서. 그래. 아빠가 하도 엄마를 복날에 닭 잡듯이 잡아서 널 엄마의 오랜 친구 숙자한테 맡기고 서울로 도망쳐버렸어. 엄마가 서울 가서 자리 잡으면 반드시 널 다시 데리고 가려고 말이야. 어차피 아빠한테 맡겨놔봤자 널 제대로 보살피지 않을 거란 걸 알고 있었거든. 엄마가 어릴 적부터 자매처럼 지내던 숙자 아줌마는 아주 부잣집으로 시집가서 대골 같은 시댁에서 팔출부 열어두고 살고 있었어. 그래서 잠시 맡길 수 있었던 거지. 그런데 그 중간에 네 아빠가 날 찾겠다며 웬 트럭을 빌려 타고 서울로 오다가 사고가 나서 저 세상으로 가버렸지 뭐니. 아빠가 탔던 트럭은 절벽으로 굴러떨어져 심지어 폭발까지 해버렸지. 날 괴롭히던 네 아빠가 죽고 나니 홀가분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장례 치를 때 눈물 많이 나더구나. 나한텐 저승사자 같은 양반이었지만 내 아이의 아빠였으니 말이야. 많이 어렸던 너는 기억도 잘 안 나지? 어쨌든 숙자 아줌마가 우리 미희를 한 1년 정도 키워줬지. 그럼 숙자 아줌마랑 여전히 연락하고 지내는 거예요? 아니, 숙자가 시댁 어른들과 살다 보니 그쪽 시부모들이 널 무턱대로 맡긴 엄마를 엄청 싫어하셨고 중간에서 연락을 차단해버린 것 같아. 그래서 자연스레 연락이 끊겨버렸어. 그 후로 소식 들으니 미국으로 온 가족이 이민 가버렸다는구나. 그래도 언젠가 빚 갚을 날이 오겠지. 제가 워낙 어렸을 적이라 숙자 아줌마네 집에 맡겨줬던 것도 아빠에 대한 기억도 잘 없어요. 하지만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랄 수 있었어요. 세상의 가족이라곤 우리 단둘 뿐이었으니까요. 서울로 올라와서 엄청나게 가난하게 살았던 기억부터 나요. 그게 제 첫 기억이었으니 마치 전 고향이 서울인 것처럼 느껴져요. 엄마와 전 거의 무일푼으로 서울로 올라와서 한 식당 보일러실에서 돗자리 깔고 생활했어요. 상가 공동 화장실을 쓸 수 있었는데 그것이 너무 무서워서 어린 저는 요강에다 용변을 보았었죠. 쥐, 고양이, 바퀴벌레 등은 하도 많이 봐서 나중엔 그냥 식구 같았어요. 식당 한켠 보일러실에서 살면서 초등학교도 입학하고 친구도 사귀었어요. 하지만 친구들에게 우리 집에 놀러오라고 할 수조차 없었어요. 슬금슬금 창피하고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엄마가 식당 일은 물론 투잡, 쓰리잡까지 뛰어가며 제 뒷바라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크게 각성한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죠. 새벽에 자전거로 우유 배달 알바를 하던 엄마가 차에 부딪혀 중상을 입었던 거예요. 전 사고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이미 대수술을 마치고 입원해 있는 엄마 앞에서 대성통곡을 했던 기억이 있네요. 엄마, 선생님들,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나 우리 엄마 없으면 못 살아요. 저 아직 초등학생이란 말이에요. 엄마, 이제 내가 열심히 공부할게요. 보일러실에서 산다고 불평불만 안 하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요. 제발 깨어나 주세요. 그러자 엄마가 마취해서 스르르 깨어나 제게 말했어요. 미희야, 울지 마. 많이 놀랐지 우리 아가? 엄마가 다리만 많이 다쳤지 다른 곳은 멀쩡하니 우리 미희 끝까지 먹여 살릴 수 있어. 원래 세상의 모든 엄마들은 강한 법이야.
엄마가 팔다리가 다 잘린다 한들 우리 딸 하나 못 먹여 살리겠어? 걱정 마. 우리 딸 평생 지켜줄게. 큰 사고로 죽다 살아난 엄마는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도 늘 외동딸인 제 걱정뿐이었어요. 엄마는 비몽사몽간에도 절 평생 지켜준다고 했지만 그 순간 이후로 전 제가 엄마를 지켜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보일러실에서 살든 똥수관에서 살든 그곳이 어디든지 엄마와 함께 살 수만 있다면 다 좋았어요. 다리를 크게 다친 엄마는 그 후로 왼쪽 다리를 아주 살짝 절게 되었어요. 남들이 보면 거의 티가 안 날 때까지 재활을 열심히 하셨지만 딸인 저는 엄마의 다리를 보면 마음이 찢어졌어요. 당연히 하루 종일 서서 해야 하는 일들은 다 그만둬야 했어요. 대신 수소문 끝에 아기들 내복 공장에서 하루 종일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셨죠. 식당 일을 못하니 식당 보일러실에서도 나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루아침에 길가에 나앉을 형편이 된 채로 엄마가 내복 공장일 면접을 보는데 제가 따라갔어요. 공장장 문 앞에서 쪼그려 앉아있는데 웬 조폭같이 생긴 험상궂은 아저씨가 제게 말을 걸었어요. 넌 누구냐? 저요? 우리 엄마가 오늘 여기 면접 보러 오셔서 따라왔어요. 집에서 기다리지 여기까지 따라왔냐? 저희 집 없어요. 식당 보일러실에서 살다가 엄마가 식당에서 일을 못하시니 같이 쫓겨났어요. 날씨가 아직 따뜻하니 공원 벤치에서 신문지 덮고 자려고요. 초등학생이었던 제가 너무 불쌍한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말하니 그 아저씨가 허허허 하고 웃더라고요. 그런데 공장장실로 들어가서는 한참 후에 나오시더군요. 알고 보니 그 아저씨가 공장장님이었어요. 엄마 면접을 다 마친 공장장님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제게 말했어요. 그 녀석 참 똘똘하게 생겼구나. 강상래 씨가 너희 엄마지? 오늘부터 공원 벤치에서 자지 말고 우리 공장 여자 기숙사에서 지내도록 해라. 아침, 점심, 저녁 다 나오니까 밥도 마음껏 먹고 말이야. 엄마는 머리가 땅에 닿도록 감사의 인사를 연거푸 했어요. 덕분에 제 머리까지 강제로 숙이면서 인사하라고 하셨죠. 감사합니다, 공장장님. 저와 제 딸까지 이렇게 걷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이 은혜 잊지 않고 성실하게 일하겠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정말 무서울 것 같았던 공장장님은 오히려 저희 엄마에게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강상래 씨, 힘내세요. 아까 면접 볼 때 사고로 다리 다치셨다고 했죠? 자, 제 팔 좀 보세요. 이 덩치에 안 맞게 한쪽 발이 뼈다귀만 있죠. 저도 소시적에 프레스에 팔이 끼어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비관하지 않고 죽을 힘을 다해 살아와서 꽤 큰 공장까지 운영하게 된 거예요. 전 일하느라 앞만 보고 달려와서 결혼도 못하고 가족 한 명 없는 신세지만 그래도 쌍래 씨는 저렇게 어여쁜 딸까지 있고 세상 다 가지셨네요. 사람은 정말 겉만 보고는 모르는 거더라고요. 그 후에도 공장장님은 우리 모녀를 살뜰히 챙겨주셨어요. 제가 조금이라도 일을 도울 때면 학생인 제게도 수당을 주셨죠. 우선 살 공간이 해결되니 그나마 숨통이 트였어요. 엄마는 저금이라는 것도 조금씩 할 수 있었죠. 그런데 굉장히 친하게 지내던 여공들 사이에서 계모임을 하는 게 유행처럼 번졌어요. 저희 엄마도 거의 친자매 마냥 친하게 지내던 여자 동료들과 계모임을 했어요. 돈 없는 사람들이 십시일반 모아 갯돈을 타면 꽤 큰 돈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땐 개를 정말 많이들 했었어요. 갯돈을 꽤 많이 부었을 때쯤 큰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계모임을 갖고 다음날 아침 주말 수당을 받기 위해 주말에도 공장 일을 하던 엄마에게 다른 여공들이 달려왔어요. 미 엄마, 순이 그년이 우리 갯돈 들고 날랐어. 야밤에 기숙사에서 짐 다 빼서 연락 두절이라고. 우리 돈 어떡해. 아, 내 돈, 내 피 같은 돈. 계모임을 함께하던 여공들은 다들 울음바다가 되었고 초상집이나 다름없었어요. 개주가 그때까지 모은 돈을 다 들고 튀어버린 거였어요. 엄마가 힘들게 내복 공장에서 일하면서 번 돈이 하루아침에 빵원이 돼버린 거죠. 큰 충격을 받은 엄마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엄마 119 좀 불러주세요. 우리 엄마 죽어요. 얼른요. 엄마는 병원에 실려가서도 한동안 깨어나지 못했고
전 엄마를 간호해야 했어요. 세상에 엄마와 저 우리 둘뿐이었으니까요. 학교에는 사정을 말하고 자퇴서를 제출했어요. 엄마가 깨어난 후에도 엄마를 기숙사에서 충분히 쉬게 하고 제가 공장에 나가 엄마 몫을 다 했어요. 그동안 어깨너머로 배워온 것들이 있으니 일은 그리 어렵지 않았어요. 다만 엄마와 공장장님의 강한 만류와 다시 학교로 돌아가라는 압박이 오히려 절 혼란스럽고 힘들게 했어요. 심지어 공장장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미야, 너희 엄마가 충격으로 당분간 일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월급 그대로 다 줄 테니 그냥 학교로 돌아가라. 학생이 이게 뭐 하는 거야? 요즘 사회에서 고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 받아줄 것 같아? 지금 당장 몇 푼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냐. 어? 공장장님, 말씀은 감사하지만 학교 나가는 시간이 아까워요. 저도 공장에서 일하면서 돈 벌게 해주세요. 공부는 검정고시로 대체할게요. 저 자신 있어요. 믿어주세요. 사실 공부에 대한 자신은 없었어요. 공부에 별로 취미가 없는지라 심지어 꼴찌도 해봤거든요. 사실 제대로 공부를 하거나 시험 준비를 해본 적도 없었죠. 그런데 한창 공장 일에 매진하고 검정고시 준비는 하지도 않고 있을 때쯤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된 작은 계기가 생겼어요.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개그 프로를 보기 위해 TV 앞에 몰려있을 때 어떤 언니가 밥상 위에 책을 펼치고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전 호기심에 그 언니에게 물어봤어요. 언니는 TV 안 봐요? 근데 지금 무슨 공부하는 거예요? 난 나중에 약사가 되는 게 꿈이라 수능 준비하고 있는 거야. 미, 넌 이 공장에 뼈를 묻을 생각이야? 그게 아니라면 너도 공부 시작해. 난 20대 중반 넘어서 공부 다시 하려니 머리가 지끈거린다. 아직 10대인 넌 나보다 훨씬 머리가 잘 돌아갈 거 아냐. 그때 뭔가 머리에서 종이 울리는 듯 했어요. 전 제가 공장에서 계속 일하거나 장사를 할 생각만 했지 언감생심, 전문직은 꿈도 안 꿔봤거든요. 그런데 무려 약사라니. 그 언니가 참 대단해 보였어요. 그날 이후로 서점에서 검정고시 책을 사서 일하지 않는 모든 시간에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잠도 4-5시간 정도로 확 줄이고 심지어 공장 일을 하면서도 영어 단어를 외우고 틀렸던 문제를 적은 노트를 가져와서 몰래 외우곤 했어요. 지나가던 사람이 보면 절 미쳤다고 했을 거예요. 계속 중얼거리며 머릿속에서 공부한 내용을 되뇌이곤 했거든요. 그렇게 노력한 끝에 검정고시는 정말 수월하게 통과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시험 하나를 패스하니 대학에 욕심이 나기 시작했어요. 왜 예전에 공부가 가장 쉬웠다는 류의 책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 줄 전 잘 알아요. 저는 일하면서 동시에 공부까지 해야 했으니 그때 제가 세상에서 가장 부러운 사람이 공부에만 오롯이 매진할 수 있는 고3들이었죠. 어쨌든 그들과의 경쟁에서 이겨야 했으니 전 잠을 줄여가며 마치 자신을 학대하듯이 공부를 해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 아침에 세수를 하고 나면 세면대가 핑크빛이 돼 있었어요. 코피를 달고 살았죠. 진작에 몸을 회복하여 함께 공장에서 일하고 있던 엄마가 절 말릴 정도였어요. 미야, 제발 공부 그만하고 잠 좀 자. 너 이러다 죽겠어. 저도 쉬고 싶고 자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 모의고사를 보면 성적이 쭉쭉 오르는 게 보이더라고요. 아주 가끔이었지만 어떤 때는 전 과목에서 10개 미만으로 틀릴 때도 있었어요. 그러자 제 목표도 점점 상향되어 의대를 꿈꾸게 되었죠. 계획했던 수능날이 다가오고 모든 공장 사람들의 격려 속에 수능을 쳤지만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했어요. 물론 꽤 잘 나오긴 했지만 의대 갈 성적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미 제 욕심의 불은 활활 타오른 상태였기에 중대 결정을 내렸어요. 엄마, 정말 미안하지만 나 재수 좀 할게요. 마지막으로 공장 일 안 하고 하루 종일 공부만 한번 해보고 싶어요. 미친 듯이 했을 때 내 실력이 어느 정도 나오나 테스트 해보게요. 전 돈이 없으니 EBS 무료 강의를 들으며 하루 300원 하는 구립 독서실에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라면으로 끼니를 때웠지만 일 안 하고 하루 종일 공부만 할 수 있다는 사실에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재수를 한 끝에 드디어 의대에 합격할 수 있었어요. 너무 기뻐서 가슴이 터질 것만 같더라고요. 이 소식을 당장 엄마에게 전했어요. 그런데 제 합격 소식보다 엄마로부터 더욱 쇼킹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미희야, 정말 축하해. 역시 우리 딸 장하다. 진작에 공장일 안 시키고 공부만 시킬 걸 그랬어. 네가 고생한 걸 생각하면 엄마가 너무 미안해서 눈물이 다 난다 얘. 미희야, 이제 엄마가 뭐 이야기 하나 해도 되겠니? 석중씨, 거기 그렇게 서 있지 말고 이리 와 보세요. 미희한테 같이 이야기하게요. 석중씨는 바로 공장장님 이름이었어요. 그때까지도 상황 파악이 잘 안 되고 있었는데 공장장님이 정확히 말씀해 주시더군요. 미희야, 합격 축하한다. 우리 공장에서 이렇게 큰 경사가 일어날 줄이야. 총무팀한테 당장 플랜카드 제작하라고 했다. 그래서 말인데 우리 미희 수능 준비하는데 방해 안 하려고 지금껏 숨겨왔었어. 너희 엄마랑 나 이미 혼인신고 마친 사이다. 이제 살림을 좀 합쳐도 되겠니? 당연히 우리 집에서 말이야. 미희 너도 다 같이 살면 어떻겠니? 너무 갑작스럽나? 이거 참. 전 너무 놀라웠지만 한편으론 반가웠어요. 그래서 냅다 공장장님께 아빠라고 부르며 와락 안겨버렸어요. 아빠, 그럼 저 이제 공장장님한테 아빠라고 불러도 되는 거죠? 저희 엄마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공장장님. 아니, 아빠는 저희 모녀에겐 생명의 은인이나 다름없어요. 제가 딸로서 평생 잘 모실게요. 그 후로 엄마 새아빠와 한 집에서 살게 되었어요. 새아빠는 밑바닥 무일푼에서 꽤 큰 공장까지 운영할 정도로 성실하고 능력 있는 분이었어요. 돈을 허투루 쓰지 않고 차곡차곡 모아 공장에서 투자하고 부동산에서 투자해왔기에 노후 대비를 단단히 해오신 분이었죠. 그런 믿을 만한 분과 우리 엄마가 재혼을 한다는 점이 좋았어요. 그때 당시 우리 엄마와 새아빠의 나이가 40대 초중반이었는데 두 분 금슬이 좋았던지 축복 같은 늦둥이가 생겨난 거 있죠? 덕분에 저는 거의 20살 차이 나는 남동생이 생겼어요. 동생 덕분에 집안에 웃음꽃이 피어나더군요. 사실 어른들끼리 있으면 그렇게 웃을 일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아기 한 명이 태어나니 어찌나 사랑스럽던지 똥을 싸도 귀엽고 너무 예뻤어요. 동생과 마냥 함께 놀아주고 싶었지만 전 의대 졸업 후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밟느라 집에 제대로 들어갈 수조차 없는 날들의 연속이었어요. 단순히 우리 엄마 뼈가 안 좋으니 엄마를 고쳐주겠다는 마음으로 정형외과에 지원했는데 여자 의사로서 참 힘든 곳이었어요. 그래도 종합병원에서 레지던트로 근무하며 사명감으로 일했죠. 20대 후반이 되도록 제대로 된 연애도 한번 못 해본 것 같아요. 하도 쑥맥이라 연애를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거든요. 식구들의 기대에 충족하기 위해 무조건 연애보다는 공부와 일을 택했어요. 사실 제 욕심에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보란듯이 꼭 성공하고 싶었죠. 그러던 어느 날 일에 치여 지쳐가고 있을 때쯤 웬 남자 탤런트가 병원에 검진하러 왔더군요. 너무 잘생겨서 당연히 TV에 나오는 배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네들끼리 쑥덕이던 간호사들 얘기를 얼핏 들으니 굉장히 돈 많은 일반인이라고 했어요. 아까 봤는데 글쎄 뚜껑이 옆으로 올라가는 슈퍼카를 타고 왔지 뭐야? 그거 몇 억 시간은 차일 텐데 저렇게 잘생겼는데 돈까지 많은가 봐. 이야, 완벽한 남자네 진짜. 정형외과 교수님이 진료를 보시고 제가 옆에 있었는데 그 환자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괜히 움찔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사람에게서 후광이 비친다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알겠더군요. 그래도 전 의사고 환자와 정분이 날 건 아니니 그냥 잊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 그 남자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어미 선생님 전화번호 맞죠? 정말 죄송합니다만 제가 거기 간호사분께 간곡히 부탁드려서 선생님 전화번호를 받았어요. 너무 미인이시라 한번 꼭 다시 만나고 싶었어요. 사적으로 말이죠. 그의 전화를 받고 띠용.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했어요. 내가 관심 있던 남자한테서 바로 연락이 오다니 너무 좋았어요. 제 전화번호를 친히 전달했다던 그 친한 간호사에게
한턱 거하게 써야겠다는 다짐을 했어요. 하지만 너무 좋아하는 티를 내면 없어 보이니 속으론 침을 흘리면서도 최대한 도도한 척을 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그런데 혼자 사적으로 만나고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아마도 연애를 한 번도 못 해본 쑥맥이어서 그랬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 다음날부터 그 남자에게서 병원으로 난초와 꽃다발, 케이크 등이 매일매일 배달 왔어요. 종합병원 의사는 그런 거 받으면 안 된다고 보내지 말라고 해도 그는 막무가내로 보내왔어요. 그 남자는 병원 식구들이라면 모두 다 알 정도로 절 좋아한다는 걸 티를 팍팍 냈죠. 그의 구애에 못 이기는 척 넘어가서 사귀게 되었어요. 그의 이름은 최서진이고 나이는 33이었어요. 꽤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금융업적으로 굉장히 잘 나가는 인재였어요. 그 덕분에 재산을 많이 모았다고 하더군요. 정말 최고급으로만 데이트 코트를 쌓았어요. 그런데 물질적인 부분 때문에 그와 결혼을 꿈꿨던 건 아니에요. 돈이야 저도 의사 생활하면서 벌 만큼 벌 수 있으니까요. 남친은 저와 사귀면서 고아원 봉사활동도 함께 가고 어려운 곳에 기부도 하며 참으로 믿음직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게다가 저를 공주처럼 극진히 대접해 주었고 제가 바빠서 잘 챙기지 못하는 저희 가족들까지 챙겨주었어요. 우리 새아빠와 아직 어린 남동생 생일까지 다 챙기더군요. 제 입장에선 이보다 더욱 멋지고 믿음직스러운 남친은 없었어요. 당연히 남편감으로도 손색이 없었죠. 자연스레 결혼을 꿈꾸고 이 남자와 함께하는 미래를 계획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보면 사귀는 도중에 약간 이상한 점이 몇 가지 있었어요. 하루는 버스를 타고 남친을 만나러 가는데 저 멀리서 워낙 눈에 띄었던 남친의 슈퍼카 옆에서 남친과 어떤 여자가 작은 실갱이를 벌이고 있더군요. 그 여자가 남친에게 뭔가 따지는 듯 했어요. 버스에서 내려 가까이 가니 이미 상황은 종료되고 남친만 있더군요. 자기야, 아까 버스에서 봤는데 그 아줌마 누구야? 자기한테 마구 따지는 것 같던데? 아, 그 미친 여자? 웬 사이비에서 나왔나 봐. 내가 잘생긴 건 알아가지고 나보고 뭐 도를 아시냐 어쩌나 그러대.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얼른 갈 길 가시라고 했지. 남친의 대수롭지 않은 반응에 저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남친과 카페에서 데이트를 즐기고 있는데 남친이 화장실에 간 사이 남친 핸드폰에 카톡 알림이 뜨더군요. 얼핏 봤는데 아빠 어쩌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좀 이상한 맘에 남친이 화장실에서 돌아오자마자 물어봤어요. 자기야, 카톡 알림이 뜨길래 봤더니 자기한테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이 보내왔더라? 누구야? 웬 아빠? 그때도 남친은 별로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넘어갔어요. 아, 우리 고아원 봉사활동 가는 곳 있잖아. 거기 아이들 중에 날 아빠라고 부르는 아이들이 꽤 많어. 내가 자식이 한두 명이어야지. 그런데 실제로 저와 같이 갔을 때도 아빠라고 부르는 아이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남친의 말을 믿고 넘어갔어요. 이쯤 되면 제가 참 바보 같죠? 나름 공부 잘해서 의대까지 간 똑순인데 사랑엔 참 바보 같았나 봅니다. 그 후로도 남친을 쭉 믿었고 그의 부모님까지 만나게 되었어요. 당연히 결혼을 허락받기 위해서였죠. 남친의 부모님은 미국에서 대학 교수를 하고 계시다고 했어요. 잘생긴 남친이 괜히 나온 게 아니더라고요. 부모님 두 분 다 정말 인상이 너무 좋고 교양 넘치는 분들이었어요. 이분이 우리 서진이의 짝꿍이 될 처자인가? 의사라면서요? 어쩜 이렇게 얼굴도 예쁘고 똑똑한 처자를 데리고 왔나? 우리가 아들 하나는 참 잘 키웠다니까? 그런데 우리 서진이가 얼마나 능력 있는 남편감인지 잘 알죠? 얘가 하는 사업은 믿고 투자해도 좋아요. 우리가 미국에서 몇십 년간 교수 생활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 큰 재산을 읽을 수 있었던 건 다 우리 아들 덕분이에요. 몇 년간 재산을 크게 불려준 덕분이요. 우리 아들은 금융업 쪽에 떠오르는 큰 손이라고 받아 좋아요. 모르긴 몰라도 아마 나중에 한국의 워렌 버핏이라고 대서특필될 인물이라고요. 그때 뭐
남친한테 콩깍지가 한 10,000겹은 씌워졌을 때라 남친 엄마가 자기 아들 자랑하는 게 미워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남친이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었나 하며 그의 능력에 대해 다시 보게 되었어요. 안 그래도 남친이 결혼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개원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개업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가족들과 상의 끝에 개업을 하기로 결정했어요. 남친은 그 과정에서 전문가들을 연결해 주었어요. 개업하는 데 드는 비용은 다 제가 모은 돈과 대출로 지불했어요. 주위에서는 슈퍼카 타고 다니며 잘 나가는 금융맨이 남친이 개업 비용을 다 대준 줄 알더라고요. 하지만 아직 결혼한 사이도 아니고 남친한테 신세지기 싫어서 다 제 돈으로 했죠. 어쨌든 복잡 단안한 준비 과정 끝에 개원을 했고 다행히 제가 친절한 성격이었기에 환자가 금세 늘어서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었어요. 일단 병원을 좀 안정화시켜 놓고 다시금 결혼 준비로 돌아왔어요. 모든 일이 진짜 바쁘게 돌아갔죠. 청첩장까지 다 돌리고 양가 상견례까지 마쳤어요. 예비 시부모들과 우리 엄마, 새아빠, 어린 동생까지 하하호호 덕담이 오고 가는 상견례였어요. 모든 게 완벽하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 결혼식 전날이 되었어요. 두근두근하는 마음과 동시에 내일 결혼식만 잘 치르면 된다는 마음으로 가족들과 TV를 보고 있는데 홈쇼핑 갈비탕 광고에서 익숙한 얼굴의 노부부가 맛나게 갈비탕을 먹고 있었어요.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기엔 너무 익숙했어요. TV에 가까이 얼굴을 들이밀고 관찰했죠. 어머나, 우리 어머님 아버님 아니야? 저기서 뭐하고 계시는 거야? 홈쇼핑 방송에서 왜 갈비탕을 먹고 있는 거야? 혹시 알바로 모델 일이라도 하는 건가? 바쁜 결혼식 전날 이게 뭐지? 가족들도 의아해하기 마찬가지였어요. 전 바로 남친한테 전화를 했어요. 남친이 결혼식 전날이라 본인도 바빴는지 전화를 안 받길래 장문의 카톡을 마구 날렸어요. 어머님 아버님이 홈쇼핑에 나오시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한국에 잠깐 나오셨을 때만 모델 일이라도 하시는 거야? 남친의 답장은 너무 심플했어요. 우리 미희가 결혼식 전날이라 긴장해서 헛것을 봤나 보네. 두 분 다 미국 대학 교수님들이고 재력이 있으신 분들이 굳이 웬 모델 알바까지 하시겠어? 게다가 하나뿐인 아들 결혼식 전날에 말이야. 얼른 자요 우리 이쁜이. 내일 메이크업 샵에서 만나자고요. 전 갑자기 남친의 모든 게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바로 홈쇼핑 회사로 전화를 해봤지만 요즘엔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되어 제가 원하는 바를 알려줄 수 없다더군요. 남친이 졸업했다는 대학에도 전화를 해봤지만 역시나 마찬가지 대답이었어요. 그래, 내가 결혼식 앞두고 너무 예민해진 탓일 거야. 남친을 못 믿으면 누굴 믿겠어? 얼른 잠이나 자자. 내일 가장 예쁜 모습으로 결혼해야 하니까 말이야. 이런 마음으로 오지 않는 잠을 억지로 청했어요. 새벽 5시가 되고 일찌감치 메이크업 샵으로 향해야 했어요. 막상 내 결혼식에 와준 여러 사람들을 보니 설레기 시작하더군요. 어제 살짝 안 좋았던 의심과 부정적인 마음이 가시는 듯 했어요. 긴장되는 마음으로 신부 입장을 했어요. 먼저 듬직하게 입장에 있는 남친의 모습을 보니 진짜 우리가 결혼하는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 뭉클하기까지 했어요. 새아빠의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데 남친에게 거의 다 왔을 때쯤 뒤에서 큰 소리의 고성이 들렸어요. 이 결혼 절대 안 돼. 미희야, 빨리 도망쳐. 저를 비롯한 친정 식구들이 일제히 큰 소리 나는 곳을 쳐다봤어요. 그러자 역시나 당황한 남친이 원망 섞인 목소리로 부르더군요. 아, 고모. 제게 소리친 사람은 바로 저의 시고모 될 사람이었어요. 저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제 이름을 부르며 도망치라니까 뭔가 이상했어요. 그런데 그 시고모 뒤로 3명의 아줌마들과 3명의 아이들이 남친에게로 뛰어왔어요. 각자 손에 뭔가를 든 채로 말이죠. 그 후로 우리 결혼식장은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어요. 그 아줌마들은 말쑥하게 정장을 차려입은 내 남친의 멱살을 잡으며 그에게 쓰레기를 퍼부었어요. 이렇게 외치며 말이죠. 야, 이놈의 인간 말종아. 개새끼. 너 우리랑은 결혼식도 안 올리고 사실혼으로 각각 아기까지 낳고 살았으면서 이 여자랑은 호텔 결혼식을 올려?
그것도 총각 행사하면서 말이야? 몰래 결혼식 올리면 우리가 모를 줄 알았냐? 네 고모가 피해자인 우리를 다 불러 모아서 너 결혼식 장소랑 시간 다 알려줘서 왔다 이놈아. 3명의 각기 다르게 생긴 아이들까지 울면서 난리를 쳤어요. 아빠, 나랑 엄마를 놔두고 다른 아줌마랑 결혼하려고 했어요? 왜요? 대체 왜? 아수라장인 와중에 시고모라는 분이 내 손을 잡고 우리 친정엄마한테로 끌고 갔어요. 시고모와 친정엄마는 서로 얼싸안고 울더라고요. 쌍래야, 나 숙자야, 김숙자. 나 기억하지? 내가 널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 저놈의 조카 새끼가 고모인 내 돈을 엄청나게 삥땅 쳐서 잡으러 집에 쳐들어갔더니 웬 청첩장이 있길래 봤지. 아, 그랬더니 거기에 김쌍래의 딸 어미희 이렇게 적혀있는 게 아니겠니? 우리 미희를 내가 1년간 키워줬었잖아. 기억하지? 내가 어떻게 너희 모녀를 잊을 수 있겠니? 저놈은 인간 말종이야. 내 조카지만 인간 쓰레기라고. 절대 결혼하면 안 돼. 내가 이 결혼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저놈한테 당한 피해자들 싹 다 찾아서 같이 데려왔어. 저희 친정엄마도 울부짖으며 고마움을 전했어요. 아우, 숙자야. 내가 의처증인 전남편한테 맞고 도망 다닐 때 우리 미희 데려다 키워줬던 은혜를 어찌 갚을까 했는데 그 후로 너희 집에 연락을 많이 해봤는데 시댁 어른들이 날 너무 싫어해서 다 차단해버리더라고. 나도 널 찾고 싶었지만 단념하고 말았지. 이렇게 다시 널 만나게 되어 너무 좋다. 그리고 우리 딸을 수렁에서 구해줘서 정말 고마워. 난 저 사이될 놈이 완벽한 총각인 줄 알았어. 알고 보니 허우대만 멀쩡한 놈이었구나. 고맙다. 고마워. 알고 보니 남친의 본명은 최서진이 아닌 김기봉이었어요. 이름뿐 아니라 모든 것이 가짜였죠. 정신 차리고 시부모님 석을 봤더니 이미 가짜 부모님들은 도망가고 없더군요. 그냥 알바생 일꾼들이었어요. 하객들도 모두 가짜였고요. 남친의 고모로부터 모든 사실을 알 수 있었어요. 미야, 김기봉이 저놈이 각기 다른 사실론으로 애가 3명이나 있는 버러지 같은 놈이야. 저 피해자 여자들한테 돈도 얼마나 많이 뜯어갔는지 몰라. 오죽하면 고모인 나한테서도 사기를 쳐서 몇 억을 뜯어갔겠니. 기봉이네 엄마 아빠는 열차 사고로 어렸을 적에 돌아가셨어. 혼자 남은 기봉이가 불쌍해서 어렸을 적부터 엄마처럼 키워줬구만. 은혜를 웬수로 갚는구나. 혹시 저놈한테 흘러들어간 돈 있니? 투자 명목으로 말이야. 아니에요. 아직 없어요. 제가 의사인데 개원하라고 하도 성화여서 개원은 했어요. 아마 그 후로 제가 돈 벌면 다 뜯어갔겠죠 뭐. 아, 아직도 심장이 벌렁벌렁하네요. 숙주 아줌마, 옛날부터 정말 뵙고 싶었는데 이렇게라도 만나게 되어서 아무튼 너무 좋네요. 어렸을 적에 1년이나 절 맡아서 키워주신 거 들었어요.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정말 만감이 교차했어요. 믿었던 남친한테 뒤통수를 세게 맞은 날에 나의 은인을 만나게 되었으니 기분이 묘했죠. 정신을 차리고 나서는 일단 경찰을 불렀어요. 그 후로는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김기봉, 이 새끼를 콩밥 먹이는 데 집중하고 있어요. 피해를 본 다른 여성들과 함께 공동소송으로 진행하고 있죠. 결혼 한번 하려다 인생 망칠 뻔했네요. 사람은 얼굴만 갖고 판단할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그 사람 면면을 다 꼼꼼히 보고 결혼을 결정하긴 했지만 처음에 사랑에 빠진 건 바로 그 멀쩡한 허우대였으니 말이죠. 그 허우대는 정말 빈 껍데기일 뿐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네요. 하여간 개헌을 한 만큼 향후 몇 년간은 일에만 매달리려고요. 벌써부터 저희 엄마는 얼른 선벌하며 닥달이시지만 한 33살까지는 병원 일만 하려고 합니다. 남자한테 아주 학을 떼어서 말이죠. 어쨌든 전남친 이놈에 대한 법원의 판결 나오면 제가 사연살롱에 다시금 후기 올릴게요. 법원에서 사이다 판결이 나오길 기대해봅니다. 그럼 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게요. 제 대신 여러분께서 알콩달콩한 사랑과 행복을 누리시길 기원할게요.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